이제 외교부가 아예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MBC를 상대로 했고 이제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되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박진 장관의 발언이 아니고 저 대통령의 발언인데 이거 왜 원고가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해 10월에 일단 조정을 이제 정정 보도를 신청을 한 그 신청인도 외교부였기 때문에 당시에 언중위에서 조정 불성립이 됐어요. 이견을 MBC랑 외교부가 좁히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정 보도 청구부터 이 과정을 외교부가 주체가 돼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외교부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발언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지 박진 장관 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격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부 논리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가장 큰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날리면 바이든 논쟁이 법정으로까지 가서 이제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보는 뉴스 싹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목돈연구소의 정철진 소장,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중앙일보의 박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를 짚어볼 건데 그 전에 박 기자 요거부터 하나 짚어보죠. 이렇게 써 있네. 원고 외교부 장관, 피고 MBC 대표이사. 네. 이거 뭐게요? 그 저희가 좀 잊고 있었던 지난해 9월에 바이든 날리면 논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교부가 아예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MBC를 상대로 했고 이제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되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박진 장관의 발언이 아니고 저 대통령의 발언인데 이거 왜 원고가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해 10월에 일단 조정을 이제 정정 보도를 신청을 한 그 신청인도 외교부였기 때문에 당시에 언중위에서 조정 불성립이 됐어요. 이견을 MBC랑 외교부가 좁히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정 보도 청구부터 이 과정을 외교부가 주체가 돼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외교부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발언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지 박진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격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부 논리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가장 큰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날리면 바이든 논쟁이 법정으로까지 가서 이제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중재, 그러니까 원래 김한 기자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당해봤죠. 그래서 내가 왠지 김한 기자 많이 당해봤을 것 같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이 반론 정정보도 청구하는데 조정이 안 되면 그게 뭐 조정되면 정정 기사 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뭐 앞면에 뭐 몇 자이 내놓고 그게 안 되면 소송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정 불성립은 이제 언론중재위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니 이런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그 합의를 이행하겠다. 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합의가 법적 효과에 준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라도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송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소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다. 이 보도가 그래서 부당하다. 근데 소송을 가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확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원고 쪽에서. 그러면 저는 이 소송이 처음에 안 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외교부에서 이 발언이 전문의 사실이 원래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사실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둘 이견이 안 좁혀진 게 이제 반론 보도랑 정정 보도가 있잖아요. 정정 보도는 아예 우리가 잘못 보도했으니까 바로 잡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고 반론 보도는 이제 그냥 이 보도가 사실이어도 그냥 반론만 게시하면 되는데 일단 그 외교부 쪽에서는 반론 보도로는 안 되고 정정 보도가 돼야 된다고 했고 MBC 같은 경우에는 반론 보도는 이미 충분하게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실제는 요겁니다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데 MBC가 잘못 보도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간 하던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전혀 조금도 훼손된 부분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한미동맹 훼손 우려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도 약간 얼핏 보기에도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소송은 많이 해보신 분이 잘하죠. 김한 기자가 이제 권력자들이랑 언론중재에 갔다가 불성립이 되면 이른바 이제 소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심기 소송이라고 그거를 제기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실무자들이 하곤 합니다. 뭐 이번 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서
기사 난 분이 소송을 네.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양쪽 다 이렇게 좀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너무 커져가지고 네, 판이 그렇죠. 맞아요. 예. 아마 조정은 쉽지 않았을 거고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보시면 되죠 뭐. 자 이거 대통령 해외 순방 첫날 지났는데 평가 좀 해보죠. 이 세일즈 외교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된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MOU 열몇 건에 예. 40조 투자 약속. 네, 박 기자는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도 중동 붐을 제2의 중동 네. 붐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갔는데 일단 어제까지 이제 나온 성과로 보면 300억 달러니까 우리 돈 37조, 40조 뭐 가까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MOU 맺은 것도 정부 간의 13건이고 기업까지 하면은 40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되게 경제 성과가 높고 이게 저도 그 UAE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이 좋냐 했을 때 그 외교부 원자력 쪽에서 바라카 원전 제대로 지은 게 굉장히 큰 몫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MB 때 수출했던. 예, 맞습니다. 우리 수출 원전 1호였는데요. 네. 이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원전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일자를 잘 못 맞춘대요. 원전의 특성상. 근데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지면서도 삼성 현대가 정말 딱딱 맞춰서 지금 2기가 가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AE에 굉장히 신뢰를 줬다는 거고 AS도 잘해주고 그랬나 보다. 예, 그래서 UAE 측에서 이번에서 이야기 나온 것도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궁금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뭘 가지고 그러는 거지? 아마 나는? 바라카 원전을 아마 마음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사우디나 UAE나 이런 중동 국가들을 이제 연합을 해서 반러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우디도 보셨지만 뭐 2달 전에 그 윤 대통령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곤 했지만 사우디도 예전에 사우디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만 잘안 미국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도 UAE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원유 중심으로만 가려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UAE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대통령실 뭐 실무자들 얘기는 뭐 이 성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300억 달러는 우리도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같이 뭐 제3국에 원전 관련해서 진출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약간 와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는 바라카 원전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수출을 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가 좋게 가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약간 그 양국 관계가 차질을 빚었고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갔다라는 게 좀 이쪽 여건이나 생각이거든요. 아, 그때 그렇기 때문에 민정숙 실장 왜 갔냐 뭐 가지고 막 얘기도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양국 관계 협력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그 여파를 무마하려고 간 거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 행보가 실제로 바라카 원전도 윤 대통령이 가거든요. 이렇게 약간 대비하는 식으로 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 원전도 방문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직접 찾습니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정 소장.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외교로 간 거잖아요. 네. 이게 아랍에미리트 37조 투자하기로 한 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제2의 중동붐. 사실 중동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좋은 기억이니까 사실은 한국 경제를 끌어올렸던.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쿠웨이트 방 이런 거 이제 모르시나? 네. 예.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의미는 있어요. 이게 보면은 4가지 파트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원전이 많이 언급되고, 그다음 방산이 언급되고, 수소 신재생, 그리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70년대와는 약간 좀 다른 것이 그때 당시는 미국과 중동이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둘 사이는 결별을 합니다. 그건 결국 석유 시대의 종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하잖아요. 석유와 달러의 일종의 야합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근데 석유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도 끝납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중동 국가에 들고 있는 거 하나는 돈입니다.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서 우리에게 이번에 300억 달러를 약속한 것도 그 국부펀드라는 거예요. 이게 연금이랑은 또 다른데 정부의 돈. 국부펀드가 뭐 노르웨이 잘한다, 중국 잘한다, 뭐 싱가포르 잘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신흥 국부펀드는 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얘네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각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투자를 받은 거고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원전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방산하고 인프라하고 신재생을 더 보거든요. 근데 방산도 약간 의아하죠. 미국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우디 다 미국이 내줬는데 로키드 마틴 있는데? 왜 우리냐. 근데 지금 둘 사이가 굉장히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부터 시진핑 만나고 이런 데부터 해서는 이젠 미국이 군사적으로 안 도와준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맨날 중동 방산 좀 왜 저러지 하잖아요. 미국이 있는데 왜 우리 무기를?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수소 신재생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는 게 우리는 막 수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하고 이쪽 그 중동 국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소 에너지라는 게 현재는 가짜 에너지, 가짜 수소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소가 물에서 수소 에너지를 분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H2O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게 석탄을 떼요. 그러니까 석유를 떼가지고 수소를 빼면 이게 뭔 짓입니까? 가짜 수소라고 해서 지금 세상은 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것도 신재생으로 태양광을 태우듯 하려고 하는데 이 기술 이걸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린 암모니아. 이것도 중동. 그러니까 우리도 수소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은 이제 빈살만 뭐 사우디아라부터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이제 때려 짓는 것들. 그래서 포인트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고 돌고 돈자잖아요 역사가. 마치 그 70년대 중동 붐이 2020년 뭐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빈방 마치고 네네. 스위스로 넘어 다보스 포럼. 이거는 뭐 매년 이맘때쯤에 기사에 올라오는 세계 맞아요. 경제 포럼인 건데. 네. 근데 다보스 포럼에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갔어요. 네.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갔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왜 간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의미를? 저도 똑같이 이제 되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정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도 담대한 구상이 정말 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대규모 이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우리 국격이 올라간 정말 그 탓으로 초대장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네. 권 장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권 장관도 이제 수락을 하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경제산업 장관들 다 총출동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이렇게 다 빠지면 지정생존자 지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권영세 장관이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일단 동행하는 그런 대표단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 치면 정동영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특사로 네. 다보스 포럼 간 게 있거든요. 네. 그게 18년 전인데 네. 이제 18년 만에 통일부 장관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케줄 했더라고요. 그 UAE 같은 경우는 또 부족 연합 국가인데 UAE에서는 그 부족끼리 이제 공존해서 사는 관용과 공존을 맡는 뭐 장관을 만나기도 하고 통일부 장관 나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 장관 그 권 장관이 또 힘 있는 장관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장관들은 보니까 이런 경제부처 장관이 좋은 것 같아. 대통령 외국 갈 때 같이 가고. 그렇죠. 순방기에 타냐 못하냐 네, 굉장히 그죠. 다르죠. 아마 모르고 말해도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은 이러기 탈 일이 별로 없을 거 쉽지 아니에요. 않죠. 예. 외국 갈 때 이슈가 없으니까. 네. 그런 좀 농담 같은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하나 더 보죠. 외교 안보 소식 요거. 아, 백악관에서 이 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 해당 결과 보니까 일본의 반경 능력 개발 요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야, 나 저 동아시아에서 북한이랑 중국 견제하는데 나 혼자라는 힘들어. 일본 네. 네가 도와줘. 난 땡큐야. 미국은 너무 좋을 거고. 네. 일본은 이걸 틈타가지고 네. 군사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요 얘기 했던 게 일본에서 아예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우리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말이 반격 능력이지 사실상 선제 타격 능력으로도 그렇지. 해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로 했거든요. 당시에도 백악관에서 거의 쌍수 들고 환영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두 정상이 만나서 그냥 서로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일본을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다시 한번 이제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셈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격화로 그 전범국들 있잖아요. 일본 말고 독일도 지금 러시아 견제로 해서 재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틈새를 틈타서 이제 전범국의 오명을 싣고 다시 이제 보통 국가화 한다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이게 과연 이제 옳은 길인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일본에 지금 고위 당점은 딱 이거잖아. 야,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안일하게 보면 안 돼요. 미일 동맹이 원래도 공고하고 뭐 공고에 지나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넉놓고 보면 안 되고 사실 윤 대통령이 그 일본 이런 발언했잖아요. 누가 일본을 뭐라고 하겠냐. 자기 열도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일본도 당연히 그 군사 국방비 방위비를 네, 강화할 수밖에 방위 없지 증액할 수 않냐. 2배 증액하는 건 당연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반격 능력이라는 게 중국 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을 향한다면 헌법상 북한도 한반도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이 있는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요. 아니 좀 예. 주제와 어긋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들으면서 원래 상식적으로 김기자 전범 전쟁 졌잖아요. 예. 그럼 나라가 망하고 못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네, 네. 어쨌든 전쟁 범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전범 국가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중국도 잘 사는 거 네. 오케이. 승전국이니까. 네. 독일하고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 그쵸.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됐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인데. 네. 일본이 절묘한 게 태평양 전쟁 직후에 미국이 아예 그냥 일본의 군대를 해산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한국 전쟁이 터졌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평화헌법 정신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잘 틈타서 보통 국가로는 네,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네. 아이너리입니다. 예. 자, 미일 동맹 강화되는 거 가지고 한국이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다. 근데 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 네. 강제징용 강제징용이죠. 예. 창의적 해법인지 아닌지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그래서 계속 정부 안은 안 나왔었어요. 민관협의회라든지 정부와 이제 민간 피해자들 이렇게 간담회 형식은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정부가 여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다가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어찌 됐든 법리가 뭐가 됐든 판결금을 제3자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받으시는 거다. 지금 너무 고령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15명 중에 3명밖에 지금 생존해 있지 않지 않냐. 굉장히 급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선일 수는 있고 현실적인 방안일 수는 있기는 한데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저 재단에서 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 재단의 출연금을 만약에 네. 신일본 제천이나 미쯔비시 중공업이 됐으면 그나마 네.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포스코 왜 맞습니다. 포스코지 그랬더니 대일 청구권 협정 그 돈으로 만든 회사가 포스코잖아. 맞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혜택을 봤으니까 너희들이 내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2012년에 100억을 내기로 했다가 지금 40억을 약간 안 낸 상태니까 일단은 이 40억으로 개문 발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전범 기업이 그 재단에 그 출연하는 기부금에 100원이라도 내라.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안 됐고 일본의 사과,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한쪽에서 사과 비스무리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일본의 사죄가 그 합의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표명하는 식으로 이제 그 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쉽지는 않은 길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 일면이기는 한데 일단 다음 달에 일본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으로 제3자 변제를 한국에서 발표를 하면 네. 일본이 2019년에 했던 수출 규제를 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셔틀 외교 같은 경우도 한일 정상 간의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풀고 셔틀 외교 형식의 교류도 이제 재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우리 발표, 일본 발표 이렇게 속도를 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안부 합의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2015년에 정말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제 소식 하나 더 볼게요. 김 기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부에. 네. 정 소장. 네. 중꺾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금리. 네. 네. 이거예요. 지금 금리 더 요번에 올렸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경제학 강의인데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제부터. 청취자분들도 네.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원래 기준금리 올리는 거예요. 예, 기준금리를 올린 거니까 3.25에서 0.25를 올려서 3.5가 됐잖아요. 근데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어? 은행에서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시중금리라는 거 더 정확한 거는 채권금리거든요. 더 정확한 것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없어요. 근데 미국도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5인데
미국의 시중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채권금리는 3.4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더 낮아요. 이 이유는 뭐냐. 시중금리는 똑똑하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걸 시장은 먼저 반영해서 먼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관심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끝인 것도 같네. 라는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가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린 부분도 있고 당국의 압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라든가 시중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정소장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리 떨어진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하네요.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볼게요. 자, 정치권 소식을 좀 보죠. 요새 최근 아마 다음 설 연휴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최고의 여의도 뉴스메이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여권에서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입니다. 이제. 자, 이거 지금 사태가 우리 네. 앞서 저 뉴스 온도블락도 짚어보긴 했는데 김한 기자 보시기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로 봐요, 이제?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신호를 이제 용산에서는 준 거죠. 잘랐다. 네, 잘랐다. 우리 편 아니다. 네. 이 신호를 준 그러니까 거고. 사표 수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자른 거. 모양새를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모양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양새 좋게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우리 의중은 이런 거다. 네. 이걸 좀 보여준 거고 지금 뭐 여의도에 이른바 뭐 호사가들 사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윤심 로드 바깥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윤하의 거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하의 거리 유승민 나경원의 성을 따서 예전에 드라마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윤심 로드랑 윤하의 거리. 네. 야, 그 말도 잘 만들어.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장재현 의원이랑 설전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말하자면 용산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이 해임에서 좀 드러났죠. 알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나경원 의원하고 장재원 의원이 그냥 네. 치고받고 막 사나흘을 연달아 사나흘을 날라했잖아요. 이 장재원 의원이 김장연대로도 마찬가지고 권성동 의원은 전당대 출마하다고 해서 접은 거고 네. 장재원 의원이 출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장재원 의원이 전당대 정면에 등장해서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의 설전도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장재원 의원이 하는 거고 네. 이 장재원 의원이 이게 전당대 전면은 이게 뭐라고 전면 등장이라고 그러죠. 후보는 아닌데 전면으로 등장한 것 같은 요. 네.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뭐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죠 전격적으로. 그런가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 그런 말도 해요. 역시 김장 연대에서 김장은 장이 담그는 건가 보다 이런 네.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 근데- 인터뷰할 때 조수진 의원이 나와서 그 얘기 하시긴 했어요. 김장연대 중에서 배추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표현 하시긴 네, 했어요. 예. 근데 일단 지금 나경원 의원 전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 떠오르죠?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네. 이 정부의 성공을 누가 망치고 있냐? 윤핵관이 망치고 있다. 이 논리 구조거든요. 아 맞아. 이준석 전 대표가 용산이라고 선대위 시절에도 갈등을 빚을 때 항상 타겟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네, 그 중에서도 장재원 의원이었고 대통령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체리 따봉이 나오면 네네. 이제 네. 판이 망가진 건데. 그래서 장재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치고 있는 게 윤핵관이라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인식 속에 보면 네. 결국엔 이제 자기가 다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발끈해서 나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제 추론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이 장재원 의원 발언에 비중을 싣는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는 우리 당무 개입 안 해라고 한 이후에 뭐 해임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장재원 의원이 하는 말이 곧 용산의 의중이 아니냐. 근데 이게 만약에 용산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면 장재원 의원을 자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최소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사나흘째 거의 날선 설전이 오가는데도 없었다는 건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원희룡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 계신 네. 원희룡 장관 얘기가 또 튀어나왔는데 원희룡 장관 동작구로 이사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찌라시로 돌았었어요. 이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막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원희룡 장관이 동작구에 집을 샀다더라. 이거 출마하는 거 아니냐? 동작구로 했는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뭐 거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월세라고? 네, 월세로 살고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세종을 다니고 서울역에 가까워야 되고 뭐 이제 부인의 출퇴근 문제 때문에 이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나경원 동작의 지역구 2개인데 나경원 전 의원 옆 지역구예요. 네, 나경원 뭐. 전 의원 지역구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비락인지 아니면 이게 원래 이제 마포에 서울에 주로 사셨거든요. 제주지사를 하는 동안 마포가 서울역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긴 하지. 네. 서울역보다 가깝죠. 네. 알겠습니다. 동사 거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정치인도 힘들겠어요. 이사 하나만 해도 호사가들의.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중요한 정치고 존중받는 정치인이면 이사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사하면 논란이 날 걸 알았을 텐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예상. 나경원 전 의원. 제가 정치 우리 저 해설하신 분들 다 물어보거든요. 이거 네. 동일하게.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출마. 저는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는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일단 공고방을 열었고요. 공고방을 열었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기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원래 나경원 의원 캐릭터가 용산에서 보면 이제 밀면 좀 밀리는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버티고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상황 논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 논리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반윤석열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친윤과는 구별되는 정치인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못 되더라도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한다면 사실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이미 공천권은 멀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공천과는 멀어졌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행보를 보더라도 출마를 해야 살 수 있지 않나 않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 출마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다음 총선에 출마는 물 건너 간 거고. 지금 뭐 공천권을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이 정도로 갈등을 빚는 게 뭐 전국에 며칠째 중계가 되고 있는데 공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뭐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출마를 하는 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무조건 나가야죠. 네. 아니 나는 정 소장이 가끔 이렇게 정치로 얘기할 때 약간 다른 시각들이 있거든. 여의도 시각과 다른. 예? 동료이도 그러니까 동료이도인가? 동료이도 시각은 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 자신이 이제 정치 더 할 거잖아요. 뭐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나가서 어떤 뭐 거기서 쓰러지든 뭐 하든 마지막 가기를 불꽃은 태워야지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불꽃은. 네. 근데 지금 나가가지고 용산이랑 전면 맞서는 게 부담스럽진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천을 받기는 나경원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럼 그냥 안 받는 거나 한번 불태우고 안 받는 거나 당연히 불태우고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안 근데 나간다고 해서 거기서는 공천권을 주는 이런 게 게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불태우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들 여의도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접고 좀 기다릴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드는 게 용산이 왜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느냐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새 있게 끝낼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거의 벼랑 끝에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전 부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선택과 판단대로 움직이면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을 정도로 몰아놨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할 필요가 있냐?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보죠. 전세 사기. 이거 정 소장 해설을 해주셔야 되겠다. 네. 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빌라왕, 보증금 때 이거 다 우리 들었던 얘기인데 알았죠. 이거 좀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뭐 범죄 만약 바지 바지 사장 또 소위 말해 껍데기뿐인 법인인 이거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일단은 그 이번에 빌라왕, 건축왕 사망했다, 뭐 어떻게 됐다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500채, 800채, 1000채를 임대 사업을 할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경제적 능력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뭐 지적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딴 쪽으로 일단은 멀쩡한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지 사장한테 다시 계약을 해요. 넘기는 거구나. 넘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감옥을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 사람이 다 아웃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받았던 전세 보증금은 그 뒷세력들이 다 빼먹는 거고. 법인이다. 법인은 다 법인이 계약해 하지만 깡통 법인을 만드는 거죠. 다 법인 돈 빼가지고 법인 아웃시키고 법인의 사장은 횡령 혐의로 깜빵 갔다 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100채 이상 내지는 뭐 50채 이상은 정부가 체크해야 돼.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대책 보니까 뭐 최근에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본다고 하던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전세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가불이 바뀌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5억도 떨어지고 6억도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이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자들도 특히 고가 세입 전세 들어가는 분들이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그래서 뭐 국세 체납뿐만이 아니라 자산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확인하는 뭐 그런 면접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과 좀 궤를 같이 해보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7% 특히 8%가 넘어가면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8%를 찍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대출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규제도 다 풀어놨잖아요. 부동산. 여기에 만에 하나 시중금리, 대출금리가 떨어진다? 이거 약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체크포인트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볼게요. 여기 금리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 소장, 네. 안명희님께서 정기예금 들러갔더니 5%도 안 주더라고요. 티끌모아 뭔지네 하셨고 네. 김정학님께서 예금이자 올리고 대출금리 내려야 합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막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금리 막 올라갈 때 네. 예금 금리는 그거보다 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기준금리 오르는데 이제 시중금리는 떨어진다. 네,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안 내리고. 대출금리 안 내리고 실제 우리 대출금리 안 내리고 예금금리만 내리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맨날 얘기하지만 은행은 지지 않아. 이거 당국이 어설픈 개입이었어요. 은행은 적자 네. 없고 지지 않아. 나 이게 그거 레고랜드 회사채 때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5% 6%대 예금을 가니까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시중은행한테 예금 금리를 올리지 마라. 내려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요. 왜요? 왜냐면 돈들이 돌아야 되는데 은행으로 가면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뭉칠 돈이. 네. 근데 그때 어설픈 개입을 한 거죠. 그때 내려라라고 하면서 그 대신 예대 마진도 몇 프로포인트 이상은 안 되라든가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예금 금리 내려 이렇게 주니까 은행은 옳았구나 하는 겁니다. 예금 금리는 확 내려서 3%까지 내리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니까 대출 금리는 7% 8%에 두니까 완전히 떼돈을 벌게 되는.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이벽헌 금감원장이 2주 전에 이제 나도 대출금리 볼 거야라고 했는데 이미 엄청난 이익을 챙겼죠. 은행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개입이 시장을 또 왜곡시켰는데 우리 안명희님 김정함님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은행들이 이제 많이 먹었다 하고 또 당국이 또 좋으니까 대출금리를 내리긴 내릴 겁니다. 아니 아마도. 근데 사실 금융에서 관치금융이라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뭐 행정지도 형태로서 가이드라인 내리는 게 은행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예전에 김속동 금융위원장 그런 얘기했나요? 관치금융 관은 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그 명언을 남겼던 관치금융이 때로는 그냥 사견입니다. 네. 왜냐면은 은행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대 마진으로 네. 돈 버는 그래서 것만 지금 편하게 무슨 뭐 지적 음모론까지 나오냐면 세상 제일 쉬운 게 돈 장사야.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까지 좀 멍청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원들 사람들이 결국은 은행으로 이래저래 돌아가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과 국민들의 의심도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제일 경기가 좋을 땐 상관없는데 제일 화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경기 안 좋고 막 실업자 나오고 그러는데 연말에 올해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네. 소문 안 내고 하잖아요. 조용히. 네. 뭐 이러면 진짜 열불 나는 거죠. 예금 금리만 내려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솔직히 똑똑한 분들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삭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정 소장, 김 기자,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